자, 월세 받고 사는 노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월세 받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했답니다. 약 3만 명에 달한다는데요. 당장에 떼인 돈만 2천억이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매달마다 꼬박꼬박 월세를 만들어주던 부동산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주인은 망했다고 합니다. 즉, 알을 낳지 못하는 거위처럼 그 재산들이 돈을 만들지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망했답니다. 무려 3만 명, 그 돈이 2천억이랍니다. 자, 아직도 월세 받는 노후를 꿈꾸는 분들 많죠. 물론 지금도 월세 받는 노후를 누리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빌딩 등 월세 받는 부동산을 고려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할 세 가지 변수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무려 3만 명 가까이나 되는 투자자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비록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지만 월세 목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례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평생 월세 받는 금융상품으로 인기 있었던 리처 상품, 많이들 들어보셨죠. 배당 수익이 연 7%에 달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건물을 비싸게 팔아서 양도 차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은퇴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상품이었죠. 그 가운데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 파이낸스 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 빌딩, 자, 이름만 들어도 대단히 우량한 부동산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벨기에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100% 임차한 우량 자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와 임대료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면서 나중에는 양도 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설명에 그 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무려 3만 명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JR 글로벌 리처라는 상품인데 최근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망했다는 뜻입니다. JR 글로벌 리처는요, 2020년 국내 최초의 해외 부동산 공모 리처로 정권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연 7% 고배당과 벨기에 정부라는 초우량 임차인을 앞세워 한때 국민 리처로 불렸지만 상장된 리처 사상 첫 부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JR 글로벌 리처는 지난해에도 흑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현지에 있는 건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즉, 알을 낳지 못하는 그이처럼 돈을 만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망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이낸스 타워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100% 임차한 우량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세가 뚝 떨어지면서 감정평가액이 하향 조정되자 JR 글로벌 리처에 돈을 빌려줬던 벨기에 금융회사들이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동결해 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졸지에 현금 흐름이 딱 막히면서 마침내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려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정권업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 JR 글로벌 리처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는 2만 8,200명, 이들이 전체 주식의 73.63%를 갖고 있는데 그 밖에 리처 상장지수 펀드 ETF죠. 미래에셋 자산 운용, 그리고 삼성 자산 운용 등이 고객 계정을 통해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ETF로 간접 투자하는 사례까지 합하면 개인 고객 비중이 90%에 이른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부도를 낸
JR 글로벌 리처는 흑자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기준 현금성 자산이 994억 원, 순이익도 162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돈을 빌려준 벨기에 금융회사가 자산을 동결하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결국 부도가 났다. 한마디로 흑자도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해외 부동산 리처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물론 앞으로 노후를 월세 받으며 살겠다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는데요. 예컨대 파이낸스 타워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100% 임차한 우량 자산이지만 최근 들어 수세가 뚝 떨어지면서 감정평가액이 하향 조정되었고, 그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들이 월세를 동결했고,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세 받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월세 받는 노후를 꿈꾸고 있는 분들은 지금 월세가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 공실률도 늘어나면서 결국 월세도 끊기고 재산 가치도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 같은 레지던스는 물론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빌딩 등 월세 받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분석할 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변수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린 다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인구 측면입니다. 이것은 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특히 지방은요, 인구 소멸이 정말 하루에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소도시 임대 부동산은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두 번째는 공급 측면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공급 주체가 건설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당장에 팔아먹고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수십 년을 기대하면서 구입하겠죠. 당연히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건설업자들은 당장의 혹한 테마나 이슈를 홍보 삼아 공급합니다. 곳곳에 텅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주상복합 상가들이 좋은 사례입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테마나 이슈가 있는 지역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다 지었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설사 임차인이 들어와도 은행 대출 이자도 안 되는 월세를 받거나 심지어 월세를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구 측면이나 공급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로 기술 측면입니다. 예컨대 코로나 때 상업용 빌딩 가격이 폭락했죠. 그것은 인구나 공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은, 이용하지도 않은 부동산 건물이 가치가 오를 수가 없겠죠. 자, 그 이후에 대면 활동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그나마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벨기에에 있는 우량자산 가격이 폭락한 것은 인구 측면도 있지만 AI와 같은 기술 측면에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자, AI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가장 고도화된 인터넷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즉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이 가장 고도화된 AI가 빨라도 너무 빨리 확산되니까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나야 할 일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즉 인구 측면에 기술 측면에 결합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나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월세 받는 부동산을 계획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월세 받는 부동산의 종류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자산, 흔히들 레지던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인구 측면과 공급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들처럼 갑자기 확 꺾이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술 측면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것도 길게 봐야 합니다. 즉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구체적으로는 아직도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뜨는 해도 빠르게 뜨지만 지는 해 역시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산업단지형 부동산이라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구 측면과 공급 측면은 물론 기술 측면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지금도 월세는커녕 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답니다. 즉 앞서 보았던 사례처럼 흑자 도산 중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있는데 돈이 돌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 이자만 나가지요. 설령 대출이 없어도 관리비는 나갑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는 것밖에 정답이 없다면 정말 팔릴 수 있는 가격, 심지어 반토막에 파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계속 떨어지면 지금 팔릴 수 있는 가격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투자자들께서 판단해야겠죠. 중요한 것은요, 월세 받는 노후를 계획하신다면 그것이 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재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은 재와 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산은 현금 흐름을 뜻합니다. 생산할 때 산이잖아요. 재산이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돈이 생산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현금 흐름이죠. 그렇다면 재와 산 중에서 노후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산, 즉 현금 흐름입니다. 집값이 수십억 하면 뭐합니까? 당장에 먹고 살 돈이 부족하다면 그게 가난한 겁니다. 임대부동산이 여러 채 있으면 뭐합니까? 받는 월세보다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 그리고 세금이 더 많다면 가난한 겁니다. 노후가 그냥 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유동성, 즉 쉽게 현금화하기도 힘듭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급매로 돌리면 왕창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월세 받는 부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세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으로 월세 받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많이들 알려져 있는 커브드 콜 ETF라든지 배당 주식형 ETF나 펀드 등 참 많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다 내 형편에 맞는지 잘 따져봐야겠죠. 어쨌든 특히 노후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필요한 만큼 찾아 쓰면서도 내가 가진 돈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찾아 쓰는 이율보다 단 1%만 많이 불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 돈 1억 원을 매년 5%씩 찾아 쓰면서 남아있는 돈을 그보다 1% 많게 6% 이상만 불리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에 적절한 돈을 인출하면서 원금은 자본주의가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조금씩 불려간다면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월세 받는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저희 바인 투자 자문의 에고 팩토리 시리즈 같은 것도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월세 받는 노후를 계획하시거나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것들을 꼭 따져보시고 앞으로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노후라는 것이 앞으로도 수십 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